네, 여러분 오늘 3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이제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오늘 끝나면 다음 주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힘내시고. 자, 374페이지 우리 저 정보 대통령령 우리 저 수사권 조정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지. 저기 정보 우리 경찰 정보 기능 아예만 없애버린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없애지 않았죠. 저는 좀 일찍부터 없애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 이 정보 대통령령을 만들더라고. 아니 없앨 건데 이 정보 대통령령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정보 대통령령 이 수사권 조정하면서 우리 경찰 업무 자체를 막 조정하면서 이 정보 대통령령 만들어졌는데, 먼저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찰 정보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경찰청 규정이 아니라 경찰관의. 그래서 우리 저 경직법 8조의 2 경직법 8조의 2 경직법 정보 수집 규정, 거기서도 주어가 경찰관이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어? 이게 우리 경찰을 정보기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정보기관으로 만들어놓지 않고 그냥 경찰관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안 업무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1조를 보시면 1조 목적 경직법 제8조의 2에 따라, 그래서 경직법 8조의 2 정보 수집 규정 그 법률을 구체화시킨 대통령령이 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2조 정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둘째 줄 중간에 정보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보 수집하면 그냥 정보 수집하는 규정만 두면 되지 왜 이렇게 해놨어? 그동안 우리 경찰의 정보 기능이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막 억압하고 막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성하에 이런 기본 원칙 규정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자, 2항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호 정치 관여하면 안 되고요. 2호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끝에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법령의 직무 범위 안에서 사생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면 안 되고요. 3호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끝에 강요하면 안 되죠. 이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활동이지 않습니까? 협조에 의해서 수행하는 활동이 정보 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되고요. 4호에 이 4호가 이제 시험에 나오죠.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당한 민원이면 전달해도 돼요? 왜? 정보활동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거든. 이 정보활동이라는 것이 뭐 범죄가 있어, 뭐 재난이 있어, 공공 갈등이 있어. 공공 갈등 많은 사람들이 막 다투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시위하고 막 하는 그런 현장에서 정보경찰이 출동해서 뭔 일을 해요? 대화를 한다니까요. 대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시위하고 막 그러는지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던데 저 말이 맞아.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몰려오게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한테?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 시청 어디 그냥 국가기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해. 근데 이런 것은 맞잖아. 이런 것은 엉뚱한 얘기지만 이런 것은 맞으니까 이런 것은 해줘야지. 어차피 해줄 거 빨리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보 형사들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정당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정보경찰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전달하면 안 되고, 여기다 이제 정당한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문구에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전달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5호에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요. 6호에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래요. 지금 뭐 세상이 확 달라져. 근데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보 형사들이, 우리 이제 그 정보과 직원분들이 다른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세기 상사, 뭐 한국 토건 이런 거 명함을 파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줘. 그럼 그 명함을 받는 사람은 이게 뭐냐 이거? 이게 경찰인데 뻔히 아는데 경찰인데 엉뚱한 명함을 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 사람 좀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괜히 막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특히 누가? 저 분실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경찰 정보과에서 이 본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분실이라고 합니다. 분실. 그러니까 정보과가 분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외근 담당하는 분들, 이 분실에서 특히 이제 시도청 정보과 외근 담당들은 그 외근 담당의 사무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지구대 파출소나 기동대 운영하다가 그 기동대 빠진 자리에다가 정보과 외근 분실을 만들어서 그 정보과 외근 담당자들만
사람들만 거기다 근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엉뚱한 명함 파가지고 다닌다니까요. 뭐 한국토건 뭐 저기 경감은 사장, 경위는 뭐 전무이사, 경사는 상무이사 막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다가 약간 막 개입하지 말할 것들도 막 개입하고 막 권력기관처럼 막 행동하고 다니니까 이런 규정을 넣는 겁니다.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3항에 경찰청장 또는 해경청장은, 그러니까 해경 여기 또 같이 쓴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경찰청장 또는 해경청장은 정보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점검,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주어가 관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왜 그래? 우리 정보과 없앨까 말까도 고민했잖아요. 왜? 정보과에서 막 너무 월권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없앨까 말까까지 고민했는데 경찰청장이 제가 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나서서 현장 점검하고 교육하고 엇나가지 않도록 엉뚱한 정보활동 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라는 의미에서 주어를 경찰청장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자, 제3조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이게 경직법 8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직법 8조가 딱 어떻게 나가냐면 범죄공으로 딱 나가요. 범죄, 재난, 공공갈등. 우리 정보 형사들이 우리 정보 요원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을 딱 범죄공으로 경직법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 대통령령도 범죄공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조가 정보과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하는 임무들이 자, 1호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범죄공의 범죄. 야, 근데 이게 이 돌아다니는 문제집들에 그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에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교수님 교재에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 생각에는 범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범죄 수사지, 그러죠? 근데 하여튼 명시적으로 수사라고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범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수사를 넣어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지문은 뭐 좋은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범죄에 들어가 그러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 우리가 수집하지 못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지 못해? 정보과 형사들이. 우리 정보과도 그냥 정보과 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아니,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니까 당연히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을 막 왜곡하는 이거 지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수험생으로서는 이렇게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라고 딱 명시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지문이 돌아다니니까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네, 범죄공의 재가 5호에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호에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 그래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안전유지에 필요한 정보. 그래서 이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뭐야?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일이 바로 공공갈등이죠. 여러 사람이 막 항의하고 있어. 그게 공공갈등입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매립장 짓는다고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표하면 막 주민들 아줌마들이라니까 하여튼 아줌마들 막 몰려가잖아요. 그게 다 공공갈등이에요.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항의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일들이 다 공공갈등입니다. 공공갈등 현장에는 우리 정보형사들이 꼭 가 있거든요. 정보형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모여있는지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상대방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막 해결도 하고, 또는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집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또 우리 경찰 안에서는 서장하고 경비과장한테 이렇게 경력을 대야 된다, 경력으로 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정보과죠. 자, 7호 끝에 정책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책 정보, 우리 법률에 경찰의 정보활동 중에서 정책 정보활동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게 있어? 없습니다. 대통령령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이 정보 대통령령에 있고, 지금 있잖아요. 정책에 관한 정보라고 적시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직제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정보, 이 정책 정보라는 것이 우리 경찰 정보 기능에서 타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경찰의 정책도 들어가지만 타 모든 행정기관의 정책을 뭐 난도질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딱 보고서로 만드는 것이 정책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책 정보가 우리 경찰의 직무로 얘기가 되는 것이 법률에는 없고 대통령령 2개에서 나옵니다. 이 정보 대통령령, 또 직제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그 두 곳에서 정책 정보가 언급돼 있습니다. 자, 4조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자, 경찰관은, 주어는 경찰관이죠. 경찰관은 중간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래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신분을 밝히고 아래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활동 실명제죠. 정보활동 실명제. 자,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정보활동은 임의적인 활동이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근데 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 즉 신분 밝히고 목적 설명하는 이 정보활동 실명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자,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경우. 자, 2호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집단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막 살펴보는데 나 경찰인데 이것 좀 가르쳐줄래? 하면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때는 경찰관이라는 것을 신분을 말하지 않고도 정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긴박할 때 성질상 경찰관이라고 정보경찰관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때, 긴박할 때 성질상 얘기해서는 안 될 때, 그 두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정보활동 실명제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5조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호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어? 우리 외근 정보관들이 그 각 기관에서는 무섭죠. 각 기관에서는 이 정보관 형사들이 무서운 거야. 왜? 정보 캐내다가 어디다 갖다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외근 정보 형사들이 이 기관들을 쫙쫙 쪼개가지고 담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담당을 그래서 각 한 사람 뭐 누구는 시청 담당, 이제 시청 담당이면 시청하고 관련된 기관들로 다 이제 그 사람 담당인 거야. 또 뭐 누구는 법원 담당하면 뭐 법원, 검찰청 또 뭐 어디 마켓 뭐 이런 식으로 담당을 정해놔요. 외근 정보 형사들. 그러면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해당 기관들에서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과 그 형사 사무실까지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아, 시청, 도청도 그래. 아니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어. 이제 거의 막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 저 제가 2011년도까지인가 경기청 근무했었는데 경기청 외근 형사들이 경기 도청 가보니까 치안협력관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무실 하나 만들어놨더라고 거기다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권력기관처럼 막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정보형사들이 그 상대방들은 아무래도 우리 정보형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캐낸 정보를 어디다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막 잘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권력기관처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민감한 기관들은 상시 출입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보 수집할 일이 있을 때만 출입하라는 것이 바로 이 5조 출입의 한계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기관, 즉 민감한 기관들, 상시 출입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기관들이 언교종시 기정입니다. 언교종시 기정. 그래서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그다음에 민간기업, 그다음에 정당의 사무소, 언교종시 기정, 상시 출입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보 수집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출입하라는 겁니다. 자, 7조 수집 작성한 정보의 처리. 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2항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할 수 있어요. 왜? 통보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정보 만들어. 왜 만들어? 해당 행정기관의 일이 잘 되도록 점검해보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안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통보할 수 있다. 이거 통보해서는 안 된다. 또는 통보라는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전달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꼭 그럴 것 같아. 어떤 기관하고 막 연계되면 안 될 것 같아. 기관한테 막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꼭 맞는 조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수집 작성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책정보라는 미명하에 다 기관들을 정책까지 다 정보를 수집하고 하잖아요. 정보 수집하고 정책 보고서 만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항에 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돼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되어서 목적 달성돼서 불필요하게 됐어.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7조가 2항 3항이 잘 읽어봐야 돼요. 그냥 큰 이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바꿔서 반대로 해놔도 그럴듯하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강론에서 정보활동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정보를 수집했으면 분류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분류 기록해 놓잖아요.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정보들이 막 처음엔 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먹을 것은 써먹고 써먹지 않는 것들은 이제 분류 기록해 놓는 것이죠. 분류 막 기록하다가 그것이 막 정보가 쌓여, 첩보가 쌓여.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보고해 주는 것이 특별보고서 아닙니까? 어떤 타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찰 안에서 특정 부서나 특정 공무원한테 어느 날 보니까 해당 관련된 첩보가 엄청 쌓여있어. 그리고 중요해. 그러면 그때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이 특별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잖아요, 정보를. 근데 여기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목적을 다했어. 그러면 폐기하래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보 대통령령
대통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처럼 지속적으로 막 정보를 막 수집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치안 현안만 해결하는데 정보를 사용하고 그게 끝나면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보기관의 속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보기관은 정보가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정보기관의 힘이 사소한 정보라도 정보가 많이 있으면 정보기관의 힘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경찰청 정보기관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걸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다만 살짝 예외만 더 놨죠. 그래서 목적이 달성돼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하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해놨어요. 우리 경찰청에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잘 안 하죠. 왜냐? 정보라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인데. 그래서 우리 그 정보 파트 가면 정보는 국력이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기 용산 이태원 그 막 압사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거기 저기 용산서 정보과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청 정보관리부장하고 구속됐다가 지금 이제 풀려났잖아요. 구속기간 말려서 풀려났는데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 정보 보고서를 삭제해버렸거든. 딱 문제가 되니까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삭제한 걸로 가지고 형사 처벌 그 기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정보과장하고 정보관리부장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니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대로 폐기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수사당국에서는 증거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그 당사자들은 여기 규정에 따라서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 자 8조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자 2항에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더 스무스해요. 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며.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면 거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경찰학 안에서 그렇게 안 했다. 이거 뭐요?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자체는 복종해야 한다고 해놓고 다른 곳에서는 상관의 지시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행 규정으로 안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자, 구조를 보시면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정한다. 또 경찰청장이네요. 아까 왼쪽 2조의 3항에서도 경찰청장 나왔죠. 그래서 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하는 규정, 이 정보 대통령령에서는 정보 경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령 운영에서 필요한 어떤 세부적인 것들 다 누가 관할해야 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래? 정보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었잖아요.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 정보 기능 엉뚱한 일까지 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라는 의미에서 경찰청장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2조의 3항 그다음에 9조에서 주어가 경찰청장이다. 그것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경찰행정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행정학 파트는 말이 어렵지는 않아요. 말이 저쪽 경찰행정법이나 그런 것처럼 어렵지 않고 또 우리 저 조직법, 공무원법에 엄청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또 복잡하지도 않아. 그러나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는 말뜻이 그 말도 그 말 같고 저 말도 저 말 같고 그런 게 있어요. 다 비슷한 말들을 나열을 해놨어. 그래서 이 정답 가르기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쉬운데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행정학이 사회과학의 하나거든요. 법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하나입니다. 이 사회과학이 뭐예요? 사회현상,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원리와 개선해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이 사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똑똑똑 끊어지지가 않아. 그냥 법학처럼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표현도 살짝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얘기 같고 살짝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을 얘기할 때는 머리를 유연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이 표현이 여기서는 이렇게 맞는 걸로 하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느낌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살짝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좀 유연하게 하셔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학이 우리 경찰학이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학문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학이 사실은 경찰행정학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962년도에 동국대에 경찰행정학과 1962년도에 처음 생기고 하여튼 다른 학문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경찰행정학과가
이 학문의 정체성 논란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도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세기, 그러니까 경찰 행정학과 생긴 거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행정학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행정학과가 대학에는 주로 없고 대학원 차원으로만 행정학과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학이 어디서 왔어? 경영학에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학 딱 나올 때는 경영학 이론들을 막 엄청 해서 섞어가지고 경영학, 회사에서의 논리를 정부에서의 논리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학이 막 출발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큰 갈래가 어떻게 돼? 조직, 인사, 재무예요. 이 조직, 인사, 재무가 곧 경영학의 큰 주제들하고 똑같거든요. 경영학도 민간 조직에 있어서 사경영 조직에 있어서 조직, 인사, 재무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도 조직, 인사, 재무가 이제 큰 틀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행정학은 조직, 인사, 재무를 넘어가서 이 행정 가치, 행정 윤리 측면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화합니다. 또 정책학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화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경찰학 안에서 행정학은 주로 이 조직, 인사, 재무를 큰 틀로 해서 이 행정학의 가장 밑바탕이거든요. 그 밑바탕인 조직, 인사, 재무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행정학이 좀 서술됩니다. 여러분, 이 행정학이 그러니까 우리 경찰학이 엄청나게 방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행정법, 경찰학, 경찰 실무,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도 다 담겨 있으면서 거기다 경찰 행정학 같은 것들도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제에서는 이 행정학 파트가 15% 출제 예정이 되지 않습니까? 15%면 6문제예요. 경찰 행정법은 35%, 14문제죠. 14문제, 6문제. 훨씬 적죠. 훨씬 적지만 솔직히 경찰 행정법은 지금 일반 행정법이 좀 오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7, 8문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차에서는 일반 행정법만 14문제가 나왔고, 근데 작년 2차 좀 잘못 출제한 거 빼놓고는 일반 행정법은 한 7, 8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행정학은 6문제가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경찰 행정법 파트는 경찰 조직, 경찰 공무원, 경찰 작용법까지 합쳐서 경찰 행정법이 14문제니까 우리 본연의 경찰, 뭐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으로서 뭐 경직법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사실은 이 행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 행정법에서 경찰 관련된 걸 빼고 난 것하고 이 행정학하고 범위가 이 출제 분량이 똑같은 거야. 근데 저쪽 경찰 행정법 쪽에서는 출제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경찰 행정학 쪽에서는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딱 분량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 경찰 행정학 파트가 엄청 많이 출제되는 거야, 분량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시험 준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뭘 봐야 돼? 아니, 맨 마지막에는 내가 막 어려운 거, 헷갈린 거, 또 중요한 거 미리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 체크를 해 놓은 것을 맨 마지막만이 아니라 한 중간에도 그런 작업을 좀 한번 하셔야 돼요. 예컨대 3월 달에 시험이면 한 뭐 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이런 때 미리 좀 중요하거나 내가 헷갈리는 걸 딱 체크를 해서 그것만 막 한 서너 번 빨리 확 봐. 그러면 사람이 막 확 성장한다니까요. 오케이? 중간에 한번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도 책 전체를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 그다음에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만 막판에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죠. 막판 며칠 남겨두고는. 근데 그때 다 그런 것을 보고 어디를 봐야 할까 망설여져. 그때는 경찰 행정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분량에 따지면 이게 엄청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분량에 따지면 분량별. 그래서 이 경찰 행정학 안에서는 막상 6문제, 7문제 출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제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막 메슬로 이론 이런 거 엄청 출제되거든요. 왜 그래? 막 보다 보면 출제할 게 없어. 그래서 메슬로 이론 막 출제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행정학 파트가 분량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376페이지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조직, 인사, 재무에서 이제 조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7페이지 조직부터. 자, 의회. 자, 국자법 1조에서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인데 거기다 운영이라고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관리 운영이죠, 운영. 자,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자법 1조, 조직법 1조에서 민주성,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래에 경찰 조직의 이념이 민주성과 효율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 행정학에서 왔어요. 행정학에서. 우리 행정의 양대 이념 또는 행정학의 양대 이념, 행정의 양대 이념, 행정학의 양대 이념이 바로 민주성과 능률성, 민주성과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양대 이념, 행정학의 양대 이념을 우리 조직법 1조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에 경찰의 조직상 이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성과 능률성의 이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조화가 요구됩니다. 왜 그래? 행정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정학의 양대 이념이 민주성, 효율성, 민주성,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성과 효율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꼭 민주성이 우선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성과 효율성 또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적절하게 조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학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행정학을 조화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 행정학은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성과 능률성이 있어. 그러면 그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니까 조화롭게. 그래서 행정학
저 행시 2차 쓸 때 항상 머릿속에 그걸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조화롭게 결론은 조화롭게. 이게 이제 행정학 논술형 중앙식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조화가 요구된다. 이 행정학에서는 행정 이념도 민주성과 능률성 아래서 또는 각종 어떤 주제가 있어. 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저것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화롭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 뒤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거기서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 역관주의는 엄청 나쁜 것 같고 실적주의는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행정학의 결론을 딱 보면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저것도 장단점이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행정학이 조화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양자간 조화가 요구되고요. 두 번째 화살표. 그간 국가경찰체제가 효율성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였다면 새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민주성 요청에 부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보다 더 주민한테 다가간 것이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주민 대표가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하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 경찰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뽑은 것이기 때문에 더 주민 친화적으로 민주성 요청에 부응한 제도고요. 자, 그 아래 이념형 관료제 모형과 관료제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 관료제 모형. 이 관료제 모형이 정부 조직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죠. 그래서 이 관료제 모형을 얘기한 이 막스 베버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3대 서양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막스 베버입니다. 이 막스 베버가 꼭 관료제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막스 베버가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이 서양이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서양도 함께 인류 역사상 서양이 지금 전 세계의 중심이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전 세계의 중심은 아니었죠. 이 전 세계 중심이 저쪽 아시아가 전 세계 중심인 적도 많이 있었고 중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쪽 어디야 로마 그다음에 그 아래 하여튼 아프리카 위쪽 유럽의 아래쪽 그쪽이 이제 세계 중심인 정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저쪽 북서유럽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죠. 어떻게 서유럽하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됐느냐? 이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즉 기독교 정신을 거기다 엮어서 쓴 그 책이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를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3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경찰학 안에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3대 사역자가 다 경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막스 베버. 그다음에 듀르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범죄론에서 아노미 이론 주창한 듀르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는 우리 강론 안보경찰에서 공산주의 이론에서 또 이제 칼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적혀 있는 책도 있고 안 적혀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3대 사역자 그 세 사람이 다 우리 경찰학 책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학이 얼마나 많은 레퍼토리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막스 베버가 19세기 후반 사람이에요. 이 막스 베버가 이념형 관료제 모형 이것을 얘기할 때는 서양의 어떤 체제였냐면 왕들이 있거나 또는 왕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 독재자 그냥 독재자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지들 맘대로 막 행정을 움직였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버리고 막 행정을 얼렁뚱땅 그렇게 움직이던 때가 이 막스 베버가 활동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막스 베버가 관료제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한 이념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념형이라는 것이 현실의 관료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관료제의 표본을 만든 겁니다. 이 표본에 자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재자 또는 독재자의 친구,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막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관료제가 법규를 중시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법규대로. 자, 2번 계층제 조직. 이 베버가 가장 강조한 특성이 계층제 조직입니다. 이 계층제 조직이 뭐예요? 계층제라는 것이 공무원 집단을 이 집단 안에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계층제가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층제가 공무원들을 이 조직에다 꾸겨 넣은 다음에 계층을 매겨 그 다음에 계층 사이에 명령 복종의 의무를 부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그냥 확 잡혀버리죠. 이게 뭔 말이야?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친구, 친척들, 권력자의 친한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서 그냥 행정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막 새로 또 나타나서 힘센 사람 나타나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틀이 잡힌 공직 집단이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얘기한 사람이 이 막스 베버입니다. 그래서 계층제 조직.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틀이 잡힌 계층제 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층제 조직이 막스 베버가 가장 강조한 특성이고요. 한마디로 공직 집단이
틀이 있는 집단이 공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자의 친구 친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좌지우지하다가 막 해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문서주의. 직무의 수행은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는 장기간 보존되고요. 이 문서라는 것은 책임이란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문서로 남긴다는 것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문서를 남기죠. 후진국일수록 말로 대충 그냥 찌끄려버리죠. 그래서 이 문서주의. 자, 몰인정성. 이 몰인정성이 비정의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좀 이상하죠. 표현 자체가 몰인정성. 이 몰인정성을 몰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몰인정성, 몰인간성, 비정의성.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사사로운 인간관계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공무 눈 뜨시고 기지개 켜시고 이 몰인정성, 몰인간성 또는 비정의성, 이게 뭔 말이냐면 사사로운 인간관계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공무에 사사로운 인간관계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무 수행은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법규에 의해, 즉 공무를 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인간관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 그 시대에 관료들이 독재자랑 친한 사람들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막 줄 것 다 줘버리고 마음대로 운영한 그런 공직 집단 속에서 이 막스 베버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저 공직 집단은 계층제로서 딱 왁구가 갖춰진 직업 공무원들이 공직을 운영해 나가고, 그다음에 공직을 운영해 나갈 때 공무 수행은 객관적인 법규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지 말고 객관적인 법규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몰인정성, 비정의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굉장히 시사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연줄에 의한 사회죠. 연줄. 그렇죠. 그래서 뭐 친척관계, 친구관계, 학교, 그래서 학맥. 하여튼 우리나라에 뭐 백의 연줄 종류가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지금 엄청 오래전에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그런 것이 지금도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집단 안에,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우리 안에서 경찰대는 경찰대끼리, 경관부는 경관부끼리, 또 백일단은 백일단끼리, 또 어디 경찰서 가보세요. 고등학교 출신들끼리 쭉쭉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쭉쭉 당겨주고 막 엄청 그런 것들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수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완전 좌지우지하고 말아먹고 막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그런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죠.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 오래전에 막스 베버가 경종을 울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관료제 이론 이 속에서 제발 인간관계 배제하고 행정을 하라는 것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날에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분업,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조직원은, 하나의 조직원은 자기 업무만, 특정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이 분업도 막스 베버가 강조했고요. 자, 막스 베버가 이 관료제 이론에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했는데, 이 관료제 이론이 엄청나게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 학자들, 그다음에 각종 조직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막스 베버 관료제 이론을 막 읽고 채용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막스 베버 관료제 이론이 100%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집대성한 것이 이 머튼이죠. 이 머튼이 관료제 이론에도 병폐가 있다, 그냥 뭐 기계적으로 그거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관료제의 역기능을 집대성해서 정리한 사람이 이 머튼입니다. 이 머튼이 관료제의 역기능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자, 목표의 전환. 이 목표의 전환이 동조과잉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표의 전환이 뭐냐면 목표와 수단의 전환이에요. 목표와 수단의 전환. 즉, 수단을 꼭 목표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관료제를 운영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뭐예요? 아니,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서 세부적인 수단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 수단을 목표처럼, 최고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갖다가 이 목표의 전환, 동조과잉. 이 동조과잉이 수단에 필이 꽂혀버린 것이지. 목표에 필이 꽂혀야 되는데 수단은 수단일 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수단에 그냥 필이 꽂혀버린 걸 갖다가 동조과잉이라고 합니다. 수단에 너무 목표가, 수단에 필이 너무 과잉적으로 꽂혀버린 것이죠. 그걸 갖다가 동조과잉, 목표의 전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행정의 본래 목표가 도외시되고 수단에 집착하는 것을 이 목표의 전환, 동조과잉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섬에서 할머니가 육지로 시장 보러 나왔어. 그러면서 관공서에서 이제 업무를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6시 5분에 관공서에 딱 도착했어. 공무원이 있어. 근데 이제 공무원이 6시까지만 일하니까 할머니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 하나는
규칙은 지킨 거죠. 왜냐면 관공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니까 규칙은 지킨 것이죠. 그러나 그 규칙이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 국민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의 수단으로서 공무원이 24시간 일하면, 이 시청 공무원 24시간 일하면 일 못하지. 그러면 건강 상해가지고 하여튼 일 못하고 공직 자체가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규칙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 규칙은 국민을 잘 살게 일하려고 만들어놓은 규칙이죠. 근데 저 막 쓰러져가는 할머니가 5분 늦게 들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떼려고 그러는데 떼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규칙만 그냥 엄격히 강조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공무원이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목표의 전환입니다. 자, 할거주의. 할거가 뭐예요? 분할해서 거기에 거하는 거죠. 할거주의. 분할해서 거기에 거합니다. 즉 아까 그 위에 관료제 모형에서 분업 전문화를 강조했잖아요. 분업 전문화를 강조하니까 그렇게 쪼개진 분업 전문화된 조직에서 자기 부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부서랑 대화나 협상이 안 돼서 행정 문제 해결에는 보탬이 못 되는 현상, 행정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현상을 이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쪼개서 거기에 거하는 거죠. 즉 자기 부서만 중요하다고 남의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을 이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타 조직, 타 부서와의 조정 협조가 곤란해지는 현상을 할거주의라고 하고요. 법문 용례는 법문 용례. 이 법문이 번잡한 문서, 번잡한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문 용례, 이 번잡한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귀찮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법문 용례라고 합니다. 이 레드 테이프라고도 해요. 레드 테이프. 왜 그러냐면 이 레드 테이프가 영국에서 옛날에 공문서에다가 이 빨간 띠를 묶었대요. 그래서 레드 테이프라고 하면 공문서가 많이 있는 거. 즉 어떤 나라로부터 인가 허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할 때 갖춰야 할 것들을 막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 요건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을 레드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테이프가 번잡한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문용례,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 양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비능률 형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 하나 하려면 100여 개 이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잖아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옛날부터 이제 나오던 얘기가 공장 하나 운영하려면 100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레드테이프죠. 법문용례, 번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규칙, 형식을 만들어서 국민을 귀찮게 하는 것이 법문 용례고요. 자, 변화에 대한 저항. 관료제는 관료제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기술, 신지식을 거부하고 보수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이 관료제에서 가장 관료하는 것이 계층제잖아요. 어떤 조직을 저렇게 계층제 속에다 넣어서 이제 운영을 해. 그러면 실제로는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계층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 계층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자기 논리로 돌아가 버리죠. 그냥 국민은 안중에 없고 계층제 자체의 논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계층제 안에서는 계층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부의 원하는 대로만 그냥 조직이 돌아가 버려요.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층제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지식, 신기술, 신지식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네 지키는 데만 위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것. 그것을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고요. 전문가적 무능, 특정 관료제를 분업화, 전문화 시키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몰라서 관료제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식견을 갖춰야 되는데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는 별 보탬이 못 되는 것. 그걸 갖다가 이 전문가적 무능이라고 하고요. 무사한일주의. 아까 다 기침이 무사한일주의. 계층제로 굴려버리니까 계층제 돌아가는 데만 내부 논리, 내 신분 유지, 상관한테 잘 보이는 거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책임회피와 소극적 일처리, 상급자 권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고요. 인간성의 상실, 이것은 뭐 몰인간성, 몰인격성, 비정의성 그것을 주장해버리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은 집권자, 이 독재자하고 친한 사람들, 뭐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친한 사람들 위주로 행정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너무 몰인격성, 몰인간성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그냥 상실돼 버린다 그런 비판을 좀 합니다. 자, 피터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원리로 관료제 병리 현상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관료제가 여기에서 잘할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잘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죠. 왜냐?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이 왁구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왁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배제가 안 되는 거죠. 잘 배제가 안 되니까 밖에서 막 개방적으로 뽑는 것이 아닌 거야.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왜냐? 여기다 넣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왁구에다 밀어 넣어. 그리고 계층을 매긴 다음에 명령 복종 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이 계층제거든요. 이런 조직 안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임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서만 그냥 뽑는 거죠. 위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만큼 밑에서 뽑는 거죠. 맨 밑에 단계에서 뽑든 한 2개 정도에서 뽑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료제를 운영하면 밑에서 잘한 사람이 승진해요. 여기 자리에 잘할 사람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여기서 잘한 사람을 올려줘요. 여기서 또 잘하면 또 승진하겠죠. 어느 선에서 멈추겠죠. 멈추면 뭐 어떤 걸 의미해? 거기서 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결국 자기가 잘하지 못할 단계까지 가서 잘하지 못할 단계에서 멈추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위주의적 행태장, 권한과 능력의 괴리. 급수가 높은 사람이 일을 잘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 평가 기준. 뭐냐면 사조직에서는 물건만 많이 풀으면 장땡이죠. 물건만 많이 팔면 장땡이죠. 실적이 확실하게 정해진 실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조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조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고위직도 능력 있는 사람은 내 부서에서 판매량을 확 늘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행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난 그냥 실적 딱 보여주면 능력을 인정받아. 그러니까 사조직에서는 권위주의적으로 행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공조직에서는 상위 조직으로 가면 공익을 다루기 때문에 실적이 어떤 것이 실적이 되는지 애매해. 그래서 우리 공조직에서는 상위직으로 가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뭘로 나타내려고 그래? 직원들을 꽉 잡는 걸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사조직에서는 나의 존재 가치를 물건 많이 팔므로써 딱 그냥 내 소속 부서에서 물건 많이 파는 것,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내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공조직에서는 추상적인 공익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적이 애매해. 그래서 공조직에서는 직원들을 잡들이는 것으로, 직원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거, 일사불란한 명령이 막 움직이는 거, 이걸로 자기 존재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 기준 때문에 상위직들이 권위주의적 행태로서 조직원들을 꽉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이 권위주의적 행태가 조장되고요. 자, 권력 구조의 이원화. 상관의 개서적 권한, 즉 계급이 높은 거. 근데 부하의 전문적 권력, 세부적인 일은 부하들이 더 잘 알아.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권한은 상관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부하 직원이 더 잘 알아. 그럼 엄청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권력 구조의 이원화, 상관의 개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돼서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처음 들어갈 때는 경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 딱 들어갈 때 우리 경찰서에 파출소가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파출소가 12개 정도 있었는데 그 12개 중에서 경위 파출소장이 절반, 경사 파출소의 절반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막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배치될 때 수사과 경제수사팀, 그때는 이제 조사기라고 불렀었는데 경제수사팀 수사관으로 그냥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배치돼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무를 좀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동기들은 전부 다 파출소장부터 시작했어요. 파출소장을 시작하든 뭐 계장으로 시작하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모르는 거지. 업무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업무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순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업무 돌아가는 거 빠삭하게 알고. 그러니까 순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불만들이 많았었죠. 그런 측면에서. 아니 경위로 들어온 사람들은 경위 들어와서 대접을 조금 받는데 업무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을 받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구조의 이원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자, 조직의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여러분 저 10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10분에. 예.